자, 쌍특검이라고 불려왔죠. 그동안 여야의 대치 선전 중에 가장 두껍게 있었던 곳인데요. 오늘 그게 바로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시죠. 자, 특검법 통과 밀어붙인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강행을 했고요. 오늘 본회의장 모습은 여당은 불참.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2시 반부터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먼저 했고요. 맨 뒤에 두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죠.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도, 김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 김순환 의원 여러분 법률안을 신속 처리하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성령 압박입니다. 덮고 뭉개고 빼주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 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하는 표결하지. 자, 쌍특검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죠. 50억 클럽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두 가지인데 특히 뒷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었죠. 본회의 통과가 된 뒤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쌍특검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예상대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쌍특검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오늘 대통령실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가 담긴 영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법안 통과 뒤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언론이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렸었는데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반응이 나온 겁니다. 명확하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당에서는 지금 이 특검 법안 몇 가지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었거든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성령 와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법안 처리는 강행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반응을 바로 보였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그동안 지적을 했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독소 조항 1, 2, 3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여당은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게 수사 대상이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브리핑을 하고 뭔가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인데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저 세 가지 독소 조항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겁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골라보시죠. 저는 사실 수사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제 2018년도부터 내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 자료가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2020년도에는 최광욱 전 의원이 고발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독립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사가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했던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전 검사거든요. 현 검사.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의 성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립성을 넘어서죠. 그런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지휘하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당시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립적, 오히려 독립성을 넘어서는 가혹한 수사를 벌였던 사건이에요. 수사 담당자가 별건 수사 등 이런 걸 통해서 교체되기도 하고 또는 이 금융 전담 부부장 검사가 투입되기도 하고 예. 상당히 가혹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기소가 됐어요. 근데 기소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것은 통상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도이치 김호수 씨가 유도한 군, 예. 다시 말하면 이용당한 계좌라는 거예요. 이용당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소장 기재 내용과 일체로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용당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락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걸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12년 사안이기 때문에 10년이 예. 넘어섰어요. 예. 그렇다면 실제 수사 대상에 대한 피의 사실은 거의 수사할 게 없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하는 사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첩보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70일 동안 플러스 30일, 실제 20일 준비기간까지 하면은 120일 동안을 탈탈 턴다는 거죠. 저인만씩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별건 수사를 횡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예. 수사를 법으로 보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독소조항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독소조항 3가지 중에 두 번째 수사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이거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이 여야 반응보다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먼저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여야 반응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영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등장합니다. 정쟁 유발, 특권 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총선용으로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같이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모경 의원이 한 얘기가 총선용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용 정말 아닙니까? 아니면 생각을 좀 하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유가 바로 총선 때 실황 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의 악용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이 공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전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최순실 특검 때 이철규 그때 무슨 그 특검보가 거의 매일 생중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제가 이 뉴스와이드에서도 우리가 많은 토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럼 그전에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비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거 전임 정권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비사실 공표를 상당히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그 수사 준칙이 사실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을 거의 검찰이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럴 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를 다 해놓고 본인들과 관련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게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특검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김건희 특검법에 상당히 찬성 여론이 높은데 그 높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궁금증, 의문,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커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가면 이 진행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받을 수 있어.
총선 이후에 가면 받을게. 그럼 미리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통과된 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2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제2요구는 행사할 거야.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아예 지금 총선 전 악용이라는 핑계를 둘러싸고 바로 이 특검법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여당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지금 각각 뭐 수사 범위, 그다음에 수사 생중계 관련된 얘기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특검 추천권이 지금 법대로라면 야당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수정이 됐어요.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보다 더 강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 이 바뀐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살짝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요. 수정이 된 내용인데 이게 오늘 통과된 건데 원래 원안을 잘 보세요. 이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한 색으로 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그럼 여기서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빠지는 거예요.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이니까요. 그리고 그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 여기엔 정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원안인데 오늘 수정돼서 통과된 거 이거예요. 소속됐거나 소속되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에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었어요. 아,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러면은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만약에 이 특검법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추천권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소속이 현재 돼 있거나 소속되었었거나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막판에 그 작구까지 고쳐가면서 수정하는 걸 보면 정말 총선을 대비한 정말 정쟁용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총선이 얼마 남았다고 대통령 탈당까지 경우를 대비해서 탈당 이유까지 생각해서 소속되었거나라는 걸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수정한 건 아무래도 탈당할 경우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이걸 총선 전에 정쟁화시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총선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을 탈당하겠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막판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이게 정의당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보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면 그렇죠. 이게 복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정의당으로 못을 박은 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 말고는 아무도 추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그 본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상 저렇게 막판 수정을 안 해도 충분히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텐데 있을 수 없는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저렇게 수정한 걸 보면 정말 그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있고요.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수사 상황 생중계나 특검 추천권을 야권이 독점한다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뭐 국정농단 특검 같은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악법이니까 거부한다는 건 우리 당이 궁색한 논리고요.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이라는 요 모호한 표현이 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악법의 소지는 뭐냐면요. 이 지점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특검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되지 않은 특검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 경우만큼은 그 숫자 절대 여석을 밀어넣고 야당의 강행 통과로 야당만 통과시키면서 이걸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사실은 이 50억 클럽 특검은 표결이 찬성이 181, 반대형 기권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이 180, 반대형 기권형. 반대 기권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당만의 일방 통과로 특검을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쟁을 하겠다는 또 총선 전에 선전선동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악법이라는 거냐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특검도 총선을 이렇게 직전에 앞두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그 앞두고 특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 후보였을 때 BBK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특검 요구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그때도 결국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된 상태에서 특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당만의 일방통행에 의한 그리고 총선을 직전에 앞둔 총선용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뭐 수사상황 생중계나 야권이 추천한다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건 우리 당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특검의 시기 그리고 특검을 야당만 강행 통과했다는 이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즉각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오늘 통과 표결 결과 화면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웅석당 재석 180석 전원 찬성. 그러니까 반대 기권이 0이었어요. 각각 0. 그러니까 참석한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유영호 소장님 일단 문구 수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는 근데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해서 아예 문구 수정까지 해서 법안 통과시켰고 180대 반대형 기권형 이 두 가지 각각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단순히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의견이 부딪힌다. 그래서 전원 퇴장했고 들어온 180명 중에는 무소속도 당연히 포함되죠. 예. 그것만이 아니고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또는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대장동 사건에 두 가지 다 국민적인 반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거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적을 했듯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도록 왜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미리 대처를 못했느냐. 그래서 왜 총선 목전에 이게 가동이 될 수밖에 없도록 뒤로 밀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꺼내는 순간 이를테면 여당 내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 내에서 거의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말도 들리잖아요. 저는 독소조항 뭐 이제 와서 논쟁하는 거 또는 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더해서 아까 혹시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가지고 그 법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뒀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권오수라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 그동안에 안 나왔던 사실들이 속속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재판부에서 검찰을 향해 질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무조건 찬성하는 걸로만 이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지를 전 잘 봐야 된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좋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게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 6.29 선언 운운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6.29 선언이 마치 전두환과 노태우의 거래에 의해서 나온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쉽죠. 그러나 6.29 선언이 나온 건 당시에 시민혁명에 가까운 도도한 이 분노의 물결이 폭발돼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4.13 호원조치라는 게 있었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조치하고 비슷한 분노를 더 촉발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듣고 제가 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게 물론 제2 요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져올 후폭풍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예. 추가해야 될 게 실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한번 반추해 보시면 그때 3월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있다가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이걸 법사위에 같이 논의를 시작해요. 예.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번엔 다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예. 이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논의 시작한 거예요. 법사위에서. 그런 그 이후의 기회를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뺏어간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아무런 논의 안 했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뭐 한 일주일 전서부터 28일 날 이게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부권이 나오는 거냐,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오늘 이 특검 법안 두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오늘 그런데요. 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얘기를 꺼냈어요. 앞서서 전해 들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검법 이 관련 내용을 어떤 반응이나 입장이 나온 게 오늘은 없습니다.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죠.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유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배준창 소장 나와 계신데요. 예. 어쩐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이 오늘 사실 일정이 없는데 모습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 격인데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것도 아직 없는 상태고 대신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섰고 아까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거 약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뭔가를 약간 대신하거나 뭔가를 보호해주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되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특검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 이 여사,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총선에 영향을 미치냐 어떠냐 이걸 떠나서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이 아니라 논란 이걸 해소하라.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달갑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감찰관제를 어떻게 도입하든지 제2부속실과 같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관리를 하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사를 민주당의 이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반이 팽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전망가 예측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감당하기에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역할 분담인 거죠.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이 독소 조항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건 아예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꼬치꼬치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이 나올 게 그래 특검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러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법의 이 법적 절차적 또 합의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맞서면 우리 손해볼 거 없는데 우리 총선에 나쁠 거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물러서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잠시 물러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거거든요.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안철수 의원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을 위해서도 법률에서 명시된 그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께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드리는 거, 그게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으니까 하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냥 이거를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락이 되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저런 부분은 고려 대상이라고 봐요. 저거는 이제 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라기보다는 원래 어쨌든 저 특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제도적 완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로 보고,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이렇게 완결이 되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은 그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후에 뭐 여론이 심상치 않더라. 그런 정무적 상황이 도래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무적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정무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판단을 한다? 저는 글쎄요, 그거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다른 국민적 호응을 받을 기회를 잃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그런 판단을 미리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29 예를 드셨는데 6.29라는 것이 미리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했으면은 그런 6.29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대한 그 어떤 효과는, 정치적 결단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그 효과를 반감 내지 반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진 않죠. 차재현 교수님, 거부권 행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카드를 쓸까? 그 카드를 쓰긴 할까? 이겁니다. 지금 궁금해지는 거는. 써야죠.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세 가지 킬러 문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윤심을 어떻게 억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부분. 두 번째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세 번째는 공천과 관련돼서 상당히 혁신 공천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어제부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윤을 껴안는 부분에 일단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윤심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지금 이 야당이 강행 통과를 했는데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못 받는다, 바로 즉각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면 이거 안 풀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문항은 내가 풀어야 될 문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었었지? 라고 고개를 갸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 지금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윤심, 윤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심이 뭡니까? 한동훈의 뜻과 생각대로 여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지금 가면 특검부 통과됐으니까 이왕 지나갔으니까 가면 입 닫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취했을 때 과연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법은 통과됐지만 그러나 이 악법을 그냥 제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방탄당이라는 프레임을 딱 갖고 공격하려 했는데 역으로 뭐가 돼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당으로 지금 프레임이 치안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그러면 뭐 조금 수정을 내든지 아니면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 그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독소조항들은 우리가 좀 바꾸는 쪽으로 한다면 총선 전에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과연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까지 정치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건 액션을 못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정치권 그리고 언론 보도 중에는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짜 노리고 있는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이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앞서서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을 한 그 내용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수사 범위가 약간 모호한 거 아니냐.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에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은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변호사 선생님. 그럼 결국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거는 최근에 불거졌던 그 무슨 명품 백 논란 이겁니까? 이것까지 지금 수사를 이런 걸 염두하고 두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이 특검법에 집중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사실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서 해외 순방과도 논란, 국내에서 뭔가 또 함정 이 취재가 돼도 논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만하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터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특검법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 취재를 통해서 명품백 논란 이건 어떤 현상을 줄 수 있냐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라고 하니까요. 2030 MZ세대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특검법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 범위가 뭐하다. 이것도 좀 수사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는 순간 굉장히 이 여론 자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이 싹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걸 총선 앞두고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의도가 좀 읽히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수사 범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이 논란이 되는 게 디올백,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아마 이제 특검이 만약에 실시가 되면 일파만파로 터뜨리면서 이제 이걸 정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저 사건은 특검의 수사 사안이 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이 특검이 와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 명품 가방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 수사 사안 자체가 10년이 훨씬 넘고 도가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지금 1심 재판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 하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총선 직전에 야당만 단독 강행 통과를 해서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명품백 수사까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좀 치사하죠. 치사하고 아니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에 대한 기소가 되고 그 여부를 본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본래 입법 취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 정치적인 그 의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지점 이렇게 또 그 시각을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벌써 거부권 행사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 나왔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쌍특검 통과 찬성됐죠? 통과됐어요. 근데 거부권 행사 시에는요, 이게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적 과반, 그러니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공천쯤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현역 의원들이 뭔가 반란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의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요. 윤경수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역 의원들인데 글쎄요. 나중에 반란표를 행사한다. 아니 노골적으로 뭐 아예 공천 배제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과연 낼 수 있는 카드냐. 전 그거에 대해서 아까 후폭풍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려면 저는 명품백, 디올백이라는 걸 받았다는 장면이 유튜브 뭐 온갖 곳에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함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줬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달라들었느냐 이런 게 수사의 대상이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과든 아니면 그에 근접하는 언급 정도는 하고 이 거부권 행사라는 카드를 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거부권을 예고했어요. 지금 무조건 바로.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제2 다시 부의하는 건데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다시 표결을 해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반란표가 조금 더 가세를 해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건 더 큰 후폭풍이 일겠죠. 저는 그거보다는 자,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유독 남발이 되느냐.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양곡법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첫 행사됐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7년 만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게 처리가 돼서 넘어온 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처럼 노사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는 사안이니까 거부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된 거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야당은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발을 막을 장치를 우리가 좀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게 저는 오히려 가장 큰 후폭풍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특검법은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여야는,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마 여론을 좀 주시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드렸고요. (2040) 비정치인 전면 배치.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 인선의 특징을 딱 잡으면 저거예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물론 있고 40대. 그리고 비정치인이 다수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2분은 당연직, 나머지 8분은 지명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명직입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다음은 김경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어요. 꾸려진 겁니다. 그럼 내일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죠. 그리고요,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내일 오후 4시에 만나는 걸로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거 짧게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만나면 지금 이게 특검법까지 통과된 상황에도 굉장히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 새로 그 원내 정당이나 아니면 예. 국회에 소속된 정당의 대표가 교체되면요. 예. 새로 취임하면 예방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통상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더 예방에 가깝게 될 거예요. 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별 대화는 없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진은 한 샷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특히 법무장관 시절에도 예. 사진을 두 명이 같이 원샷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진을 한 개 거둘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논쟁을 하겠습니까?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덕담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공개된 장소에는 덕담을 할 것이고 예. 카메라가 철수한 다음에 비공개 이동을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해도 거기서는 뭐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예. 뭐 심하게 무슨 정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타협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회동을 했을 때 그 카메라 앞에서의 두 이른바 양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갖긴 하겠지만 예. 뼈 있는 농담이 나올 수도 있고 뼈 있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이 오늘 통과된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돌파구를 연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아 보이지 않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 일방통행과 거부권 행사로 지금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저는 향후의 정치적 협상과 여야 재협상의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후 4시면 뉴스와이드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이 시간쯤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서 비대위 인선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조금 핵심을 정리해드리죠. 오늘 사실은 당연직 비대,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등등은 당연히 비대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새로 영입을 한 8명을 인선 발표가 핵심인데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김혜지 의원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약간 좀 이 시각장애인 분이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경우 86세대 운동권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약간 좀 전향을 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 이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입니까? 조국 흑수의 저자. 이런 분들이 오늘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윤도현 대표인데요. 20대 청년입니다. 2002년생이에요. 2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성도 좀 뭐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입한 인사 등등등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보면 70년대생도 있고요. 80년대생, 아까 심지어 2000년대 이후 출생자도 있어요. 그래서 2040 비정치인들입니다. 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미리 아까 질문 좀 드렸어요. 오늘 비대위 인선에 점수를 주시는데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쓰시는 거예요.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숫자. 쓰신 분은 좀 올려주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 소속 두 분이 늦게 쓰고 계신데 지금 뭐 고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늦게 쓰신 건지 모르겠어요.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지금. 자, 일단 제가 점수를 빠르게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일단 3점도 있고요, 3점. 그리고요. 평가 불가능도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다. 7점, 8점, 9점. 이쪽 분들은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네요, 지금요. 7점, 8점, 9점인데 일단 알겠어. 들고 계세요. 제가 요거 함께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가장 높은 점수를 쓰신 게 윤기찬 변호사세요. 윤기찬 변호사인데 근데 뭐라 쓰신 거예요? 가운데는? 원래 바로... 10점 쓰고 싶었는데 예. 마이너스 1점은 겸손 점수. 아, 원래 10점이죠. 9점 정도로 네. 겸손하다. 이제 9점인데 근데요. 아까 제가 2040 세대가 많이 포함됐고 여성도 있고 비정치인이라 그래서 다. 근데요. 이걸 보고 나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인선 결과를 보고 결국에 비정치인이면 아무래도 약간 아마추어일 거다. 경험도 없어서 정치권. 그렇다면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다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의 개념을 생활 정치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요. 예. 생활 정치 개념에서 본다면 비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립 청년들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윤도현 씨라고 있고. 그다음에 한지아 박사란 분은 재활의학과 교수거든요. 예. 그 뭐 유엔에서 활동도 했던 걸로 제가 유엔인가요? 유엔 산하기관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돌봄 관련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 이 돌봄이 우리는 사실은 좀 그냥 뭐 선거에서 점수만 따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한 관심사인 거거든요. 돌봄. 그리고 김혜지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분이고. 예. 근데 민경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을 본인이 겪어왔지만 운동권 정치를 몸소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근거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라서 국민들께 그만큼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는 정치가 생활 정치로부터 유리된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포섭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노련한 정치인이 비대위원이 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마치 암투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저런 분들이 하는 그 생활 정치가 진짜 정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정치인을 비대위원으로 넣을 거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이번 인선의 기준이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8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지금요. 평균을 웃도는데 5분에. 근데 8점인데요. 사실 오늘 비대위 인선 나온 다음에 한 분이 곧바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됐죠. 물론 저 발언 한 뒤에 바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입장을 냈어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방송에서 극단적 표현 사용해서 사과 취지 밝힌 바 있다 설명을 하고요. 어르신들 비할 생각 없었고 신중치 못한 표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김은식 교수님 혹시 이거 생각해서 2점 빼신 겁니까? 물론 이제 논란이 좀 됐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8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매긴 건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비대위 인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2년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2022년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이겼을 때 0.73% 차,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빡빡 끌고 모아서 이른바 이제 최대치 승리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승리연합에는 우리 보수정당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층, MZ세대, 청년, 그리고 탈민주당, 탈진보, 그다음에 탈호남, 그다음에 운동권에서 전향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아서 사실은 24만 표 차이 이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번에 강서구치장 선거에서 대패를 하느냐. 그 대선 승리연합이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국 국서 저자였던 김경일 회계사나 진중권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죠. 그다음에 호남이나 중도층에서도 작년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조국의 내로남불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운동권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신물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씩 이탈했던 거예요. 그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인선을 통해서 그런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 것을 대선 승리 연합으로 복원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 면면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해왔던 거 다시 말하면 용산에서 버튼 누르면 자판기처럼 쭉쭉 그냥 하명만 받는 출장서라고 아까 비판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의 정당에서 탈피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영남 정당의 이미지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과거에 작년에 대선 승리연합을 다시 복귀해 가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저는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8점이라고 준 거고요. 2점을 좀 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대위원 전체가 당 지도부기 때문에 좀 더 집단적인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정치적 조언에 조금 귀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점이다 설명해 줬고 그럼 이번에는요 점수를 좀 박하게 주시는 분 3점을 가보겠는데 지금 차재현 교수님 3점인데 우선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제가 드릴 질문과 관련돼 있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약간 공천 관련된 자문도 나오는데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내용 좀 하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 안보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박선원 박사님 환영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사실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인재 영입이 됐는데 4.5 인재 영입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과거에 천하나 자체 결함 문제 이런 걸 지어서 논란이 됐었고 또 대표적인 또 86세대 아니냐. 그래서 약간 최근에 오늘 비대위 모습과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약간 좀 다르게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최근에 모습이 민주당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하든가 공천 관련 사람을 뽑는 모습에 비해서
자, 이런 사항을 감안하셨을 때도 3점을 주셨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만 따지고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오늘 지금 8명 인사를 발표하고 비정치인이라고 쓰겠지만 알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읽느냐면 민주당 이재명 저격팀으로 읽을 거예요. 저격팀. 왜 그러느냐? 지금 8명 중에 있잖아요. 민경우, 박은식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저격수 노릇을 이제 한참 해왔죠. 한참 해왔던 분이고 김경률, 구자룡 이 두 분은 말 그대로 이재명 저격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현실 정치에 감투를 쓰고 뛰어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해왔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정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정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을 이렇게 중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 이야기했던 이재명 심판, 586 운동권 청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돌격대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채용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까 박선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박선원 비서관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당시 외교안보수석실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뒤에 비서관도 했죠. 비서관하고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에서 박선원 저분을 그러니까 데리고 온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재기 교수님 그 점수 푼 거를 안쪽으로 조금만 바깥 안쪽으로 지금 보입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지금 그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군사 강경 일변도 대결 일변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전임 정권이 이야기했던 평화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되살리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아마 박 비서관을 그러니까 영입하면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의 모습과 인재 영입은 몇 점을 주실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앞으로 다 이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뭐 이거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뭐 제가 방향성은 뭐 조금 민주당답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3점 이유 설명해 줬고 두 분 남으셨는데 일단 윤경호 소장님께서는 숫자가 아니고요. 평가할 수 없다고 쓰셨어요.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 때 조금 활동을 한 시점에 이런 비슷한 요청을 앵커가 했을 때 제가 7점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에 따라서 저는 8점도 줄 수 있고 9점도 줄 수 있다고 봤어요. 혁신위의 역할은 제도 개선, 그다음에 당내 여러 문화 개혁, 관행 타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득권도 내려놓읍시다. 중진들 뭐 출마 불출마 뭐 이런 거 양보하세요. 뭐 여러 가지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청했으면 제가 혁신이 조금 점수를 주려고 했지만 실행이 안 됐어요. 이번의 경우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슬쩍 말씀하셨는데 비대위라고 얘기하지만 비대위가 뭐죠?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란 말이죠. 그것도 전당대회를 치러서 온 당원의 의견이 모아져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 지명직 지도부예요. 지명직 당대표예요. 그걸 그냥 비대위원장이라고만 표현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왜 비대위가 비상대책위가 결성이 됐느냐, 구성이 됐느냐를 다 지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 강서구청장 1개 구청장 선거 하나 지고 나서 아유 뜨거워라. 왜 뜨거웠죠? 아니 무슨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니고 완전히 수직적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너무 심하다면서요. 그래서 매를 때렸다면서요. 당시에 기억하시잖아요. 여가부 장관으로 김행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사람을 지명 강행했잖아요. 그런 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비대위라는 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면면들이 이런 위기의식 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아까 말한 수평적인 당청 관계, 수평적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건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저런 무리한 인사 말고 정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사람 좀 지명해 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비대위원 인선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래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훈찬 수장님은 7점이면 이게 높은 걸 주신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뭘 이렇게 감점을 한 겁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첫인상 점수이기 때문에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년, 예. 호남, 초파격. 초파격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성 2.5점, 청년 2.5점, 호남 2.5점. 그래서 7.5점인데 무슨 최저 점수 이렇게 누적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점수를 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경우 비대위원 발언 논란 마이너스 0.5점 감점. 그래서 7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으시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점수가 0.5까지 들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7점 알겠습니다. 9점, 8점, 7점, 3점, 평가 불가능. 이렇게까지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수사 이상 토크 지금부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일단 두 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분을 좀 모셔볼까요? 이제는 장관이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갑자기 독도 얘기를 하시죠.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일단 독도 얘기 아마도 추측컨대 오늘 무슨 국방부와 관련된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취임사 직접 쓰셨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특히요 가수 서태지 씨, 서태지와 아이들 그 그룹의 노래를 인용한 걸로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요? 서태지 팬인가요?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소통법도 문화적 소양도 갖춰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작한 거고요. 특히 이게 아주 인상적이시네요. 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한 비대위원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서태지 좀 너무 시간이 지났다. 이전 사람이다. 뉴진스를 이야기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루신의 소설 고향을 인용하고 처칠 또 서태지까지 서태지 저랑 동갑입니다. 네. 뭐 이게 그렇습니까? 네네. 5천만 문법 이게 5천만 문법인 겁니까? 세대 차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함이 옳겠죠. 국민과 함께하는 선민후세 정신으로 새기겠습니다. 내일요 이재명 대표하고 오후 4시에 만날 예정 지금 알려줬는데 만나시면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라면 끓일 때 혹시 뭐부터 넣으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예, 우리 배종철 소장님 뭐부터 넣으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네,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으십니까? 그냥 바로 먹어버리죠. 라면 끓이지 않습니까? 네. 네, 보통 물부터 넣죠. 모든 일엔 순서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소리? 지켜봐 주시고요. 전 누구처럼 사칭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냐 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상대로 경쟁자로 생각 안 하나 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보고요. 좋은 날 좋은 시간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질낮은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질문 좀 주시고요. 선방후사의 정신으로 방송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방송이 먼저. 질낮은 질문이라니까 제가 질 높은 질문 좀 한번 해보겠는데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활동이 많았는데 각각 본인의 약간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을 꺼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총선 이전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제하고 본다라고 이제 공언을 드렸고요. 총선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권투그룹을 낀 상황에서 권투 시합에 나온다면 저는 항상 응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한 위원장님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혹시요 총선 뒤에 대권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권 도전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제가 분명히 취임 연설에서 말씀드렸죠. 몸살이고 계산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질문 민주당이 시킨 건가요? 아니 갑자기 또 똑같은데. 아니 민주당이 전혀 안 시켰고요. 혹시
대권 생각이 없으세요? 네, 지금은 제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장관실 했던 밥하고 똑같은 걸 하시는데요, 지금. 오늘따라 한 비대위원장께서 좀 살이 쪄 보이시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소장님보다 쪄 보일까요? 네, 만약 대선에서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대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1대1 후보 토론회를 가진다면 말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싸움이 자유민주를 이루는 합의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배 소장님과 푸드파이터로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푸드파이터까지. 제가 한 비대위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본인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사이에 좀 만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모든 일에는 시기와 또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실 많았는데 답변은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다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아끼시는데 한 위원장님은 오늘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당무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놓으셨는데 홍 시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나오셨군요. 요즘에 사실은 나왔지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을 과하게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홍 시장님,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십니까? 내는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럼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고도 말한 적이 없죠. 그럼 뭡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당이 왜 이렇게 미루고 또 방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있죠. 어떻게 찬성하고 반대했냐고 이분법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슬기롭게 대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던데. 홍 시장님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입니다. 아니 이택수가 좋은데. 뭐 그러시든지요. 가짜뉴스죠. 네, 계속 그 이야기 하시네요. 근데 자,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전망도 내놓으시고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건 당무 개입 아닙니까? 당이 어려울 때 대선에 출마하고 당대표를 했고 헌신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최소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내 그래 봅니다. 그래서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징치하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제스를 보여라. 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싫어요? 알겠습니다. 대구라면 내려오든지. 알겠습니다. 황당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홍 시장님. 이준석 전 대표 탈당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슬기로운 청년이에요. 예.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 페이스북을 주목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표현 많이 쓰시네요. 오늘도 거의 답변에 그거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한 알겠습니다. 청년이죠.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자, 화면에 안 잡히나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나오셨네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 보시죠. 독도가 분쟁 지역? 정신 나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자체가 정신이 나갔다 이거네요. 이런 말 듣게 생겼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오늘 국방부가 최근에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공식 입장은 독도는 분쟁 지역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 언제든 군사적 충돌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군사적 충돌 이걸 가정한 겁니까? 이래서 발칵한 겁니다 오늘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부 출입 기자한테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꺼내놓은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그 주어들이 이들 국가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뭐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뭐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예, 그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요.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네. 저희 주장이 아니다. 주어가 없다. 저희 주장이 아닌데 왜 쓴 거예요? 그럼 김근식 교수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국방부가 저런 식의 안이한 대처 또 안이한 그런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시정을 지금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국방의 본래의 의무로서 그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또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됐다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이 또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과도한 이 해석이나 과도한 방향을 잡다 보면 그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묘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 가지 또 더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독도 표기를 안 했어요. 지금 지도에다가. 더 심한 건 아까 그 나온 것처럼 국방부 대변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더 큰 저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군이 지금이라도 정부의 눈치 또는 어떤 뭐 장관의 눈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군으로서의 본래 자기 의무를 생각한다면 정말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좀 정확한 입장을 가져야지 제가 보건대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군이 정치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또 저걸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국방부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이게 심상치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 지시가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요.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즉각 지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바로 지시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반응 보였죠? 아까 한 비대위원장 이 이상민 그레이터가 약간 이 성대모사 할 때도 요 얘기 갖고 먼저 시작했잖아요. 독도 영토 분쟁 지역 표현 이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게 뭡니까? 라고 바로 나온 거예요. 차재규 교수님, 예. 역시 여론을 의식했겠죠. 심상치 않을 수 있다고. 그렇죠. 뭐 그 때문에 사실 뭐 윤 대통령이 많이 경로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지나치게 윤심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본까지 나름대로 상당히 일본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태도로 국방부가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은 이 지금 이 현 정부가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동시에 또 나아가서는 보복 응징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에 입각한 그러한 이 지금 군사 방어 체제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일본까지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런 뭐랄까요 이 작전 지금 전략이 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의 군사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좀 끌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실은 좀 더 톤다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좀 이렇게 패싱하자는 그러한 이 그 뭐랄까 분위기가 예. 이심전심으로 국방부 내에 형성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외교 정책이 나은 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시가 나왔잖아요. 국방부가 또 빠르게 움직였어요. 바로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바로.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표현상 문제점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한다. 교재 회수예요. 그리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좀 알아봐서 조치하겠다. 이거를 브리핑할 때 했으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뭡니까 소리를 몇 번 듣고 나서 움직였어요. 그리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필이 됐을까? 이거에서 문제 제기도 꽤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 인사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신교육 자료가 말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부분에서 독도를 아예 뺐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뺀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고 그 독도가 무슨 분쟁 지역화되듯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인데 그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교육자로. 자, 용찬 변호사. 이 국방부 뭡니까 지금 또 회수하고 그리고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집필이 됐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집필진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집필진이 이제 현역 위주로 들어가서 집필을 했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이요? 군인들이 군인 내지 군무원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신 그 교육 교재이기 때문에 관점이 오히려 더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더 관점화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더 강화되는 건데. 이건 무슨 본인들 학술지 같은 논점에서 이 강의를 그래서 했어요. 아까 이 주제 제목이 정신 나간 정신교육 교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정세를 마치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집필한 것처럼 해놨는데 마치 뭐 일본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좋은 거 아닙니까? 뭐 학술지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신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 의식 있는 교재잖아요. 근데 그 목적 의식 자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실수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 자체가 교재를 읽는 그 이 정신 교재라는 게 강의 교재가 아니잖아요.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읽는 장병들이 과연 저렇게 읽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쟁 지역이라는 게 함부로 그 단어 주사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엄중한 표현입니다.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할 때도 왜 그 독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 오히려 우리가 문제 제기하면 분쟁 지역화 한다. 그래서 안 한다라고 했던 문제인데 그걸 갖다 교과서에 저렇게 써놨으니까 저 부분은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조치가 빠른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저런 식의 기술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복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수장님 국방부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느 나라 국방부냐 이걸 당연히 묻고 싶지 않아요. 저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점검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저건 장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요즘에는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섬이니까 우리의 영토니까 일본이 저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 기본조차 인식이 없는 자들이 집필을 했든 아니면 그 감수를 했든 그걸 또 보고 그냥 넘어간 국방부 내의 지휘체계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2008년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에 지리정보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독도를 우리의 영토라고 돼 있던 거를 undesignated area라는 그러니까 주권국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바꾸려고 했다가 당시에 그 관련된 일을 했던 우리 교포 한 분이 제보를 해서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에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는지 아마 찾아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국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자칫 잘못하면 반미 감정이 일어날까 봐 그걸 원상 회복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에 저렇게 자료가 있다? 이건 저는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하고 즉각 교체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뭐 대통령실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도 이 부분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이거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느낀 거죠.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고요.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세요. 이거 누가 누구 보고 그럼 떨어지잖아요. 낭떠러지 밑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전 총리,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오늘 오찬회동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정세균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당 분열 맡고 수습할 책임은 당대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의 살수 이런 표현을 쓰죠. 벼랑 끝에서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인데 이거 필요할 때는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세요라는 뜻이에요. 손을 놔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최선을 다해 통합조화 이루겠습니다. 뭐 거의 원칙적 얘기인데요. 이렇게 표현났어요. 자, 이게 나왔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약간 한 얘기 같은 말을 꺼내놨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갖고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 갖고 상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또 나름의 결심도 해야겠죠.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것이고 지도부를 바꾸는 거니까 아예 바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어요. 배용찬 소장님, 지금이든 아니면 선거 국면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그 뒤든 이재명 대표가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겠습니까? 간단치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현의 살수. 예. 그것을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된다. 필요할 땐 결단해야 된다. 현의 살수 대책. 그래야 총선 승리가 온다. 이걸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총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지표를 보면 서울 그리고 2030 MZ세대 그리고 주부청 그리고 무당, 중도층, 또 충청권까지 위태위태해요. 물론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해가 바뀌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래서 총선 이기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거치 결단해달라. 세 번째는 병립형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지켜달라.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이 응답입니다. 과연 현의 살수 대첩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죠. 통합에 힘쓰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끌어온 상황인데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짧게 전해드렸고요. 어렵지. 지금 나도 마음이 어렵고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연예계 인사 중심으로 좀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성균 씨의 지금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을까? 과연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뭐 이런 걸 좀 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오늘 어제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 한 대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월에 인천경찰청이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공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근절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은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의 사실은 말씀대로 공표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과연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성균 씨의 죽음이잖아요. 이런 결과까지 이를 과정, 뭐가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제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서가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 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나오지만 아직 뭐 전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을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수사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압박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매체들이 했던 피의 사실과 상관없는 사생활에 대한 이제 폭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주로 언론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뭐가 좀 녹취록 이런 게 좀 나왔죠. 공중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피의 사실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돼서는 방송하는 게 부적절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적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행동, 이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인지는 사실 모르죠. 다만 제가 판단해 보면은 처벌 수위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향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피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구속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감의 문제 때문에 본인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은 없고 적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사회적 평판, 명예 그래서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안 했는데.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경찰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이거 수사 과정에 혹시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경찰도 이걸 좀 의식했겠죠. 오늘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나오니까 이걸 의식해서 아마 설명을 좀 한 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 뭐 제대로 조직해서 한 거다 이런 설명인데 오늘 경찰청장이요. 그러니까 뭐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게 좀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사를 비공개로 했다면 이게 뭐 언론이나 그런 데서 가만뒀겠느냐 또 이런 취지의 또 설명을 꺼내놨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보세요, 차정 교수님? 뭐 지금 유명 대세 배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인의 일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하고 뭐 이래 부합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지금 이승균 씨에 대한 그 수사 자체가 입건 내사 단계에서 공중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특히 물증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승균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승균 씨는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들의 자백과 굴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노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결국 지금 3차 소환 또 결국은 본인은 좀 비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또 결국 안 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사실은 그 바로 3차 소환 직전에 이 똑같은 혐의를 받았던 건지용 씨, 지드래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이승균 씨도 그동안에 간이검사나 정밀검사에서 사실은 이래 음성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3차 소환 정도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아마 경찰들 입장에서는 건지용이라는 대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승균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일종의 뭐랄까 실적 경쟁, 도의적 수사에 따른 일종의 뭐랄까요 빈손이 됐을 경우에 닥쳐올 비난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수사 편의에 따라서 상당히 피의자를 압박한 결과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인이 된 이성균 씨는 사실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 피의자지만요. 다른 또 관련 건으로는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공갈 협박을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갈 협박을 했다고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영장수사 받으러는데 안 나타나갖고 뭐 구인장, 뭐 구인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준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아니라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승균 씨에게 하실 말씀. 윤기찬 변호사. 지금 20대로 알려진 여성이잖아요.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공갈했다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서 뭐 그런 모습인데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성균 씨가 피의자로 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거고요. 그건 이제 종결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거고. 저 사건은 이제 피의자 이성균 씨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죠. 공갈 피해자인데 아마 피해 사실이 이미 저거는 다 거의 밝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어도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사 자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 아마 영장이 나올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온라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저 사람에 대한 형량 정도는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또 양형 사유가 돼서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에서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뭔가를 곁들여 놉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인데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우선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성균 소식의 개딸들 한동훈 탓.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보이는데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성균을 죽였다. 살인 정권 검찰과 언론 때문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반응이에요. 갑자기 한동훈 나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요. 뭔가를 올렸다 또 삭제래요. 처음에 올린 글은 이겁니다. 고 이성균님 애도한다.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저희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게 댓글도 달리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삭제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도 안 빠졌군요. 조국 전 장관. 검경은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막 이러면서 또 검경을 비난하는 상황을 이성균 씨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요. 김근식 교수님, 특히 이재명 대표요. 썼다가 지웠어요. 뭡니까 이거?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숟가락 얹기일 뿐만 아니라 숟가락을 얹으려도 밥상이 정확히 맞는 밥상에다 올려야죠. 지금 이 이성균 씨의 저는 극단의 선택을 한 수사기관이 어딥니까? 경찰인데.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이에요. 왜 갑자기 검찰 독재하고 또 검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본래 애초에 시작을 근원적으로 돌리면 검수완박법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본래 검찰에 있었던 마약 수사 권한을 경찰로 다 옮겨진 겁니다. 그걸 겨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이 조금 갖고 있는 거지만 모든 마약 수사의 권한은 경찰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검찰에서 예전처럼 그대로 했었다고 칩시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저렇게 공개 소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본인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했듯이 피의사실 공표 불가능하게 보도규칙 만들었고요. 예. 포토라인 없앴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없앤 것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 수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공개 소환되지 않아서 사진 안 찍혔잖아요. 예. SNS만 겁나게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놓고. 그래서 검찰이 포토라인 없애고 보도준칙에서 피의사실 공표 없앴는데 경찰만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지방경찰청 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검찰 욕을 하죠?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를 검찰에 했지 경찰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어떤 한 그 연예인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 저런 식의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경강부의 짓을 합니까? 정말 참 이해 안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다 본인하고 남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든 참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거라면 제가 할 말은 없고 혹시라도 한때 나왔죠.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걸 대통령이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 얘기했을 때 그거에 맞추려고 수사기관이 경찰이 상권하려고 하는 무리 혹시 이거였다면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은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항상 음지에서 정말 일한다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걸 과시하면서 물론 예방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 건 뭔가 올려서 그걸로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듯이 하다 보면 이런 희생자나 무고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앞으로도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있다가도 정치권에 오면 또 오히려 막 덧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모습이 오늘 좀 있었습니다.